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27일과 28일 양일간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게 됩니다. 8.2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당대표 경선 레이스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일찌감치 당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도전장을 내신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선거 때 제가 인천에서 네. 인터뷰를 한 게 단독 인터뷰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광화문 네. 길거리에서 오밤중에 그때 인터뷰를 하고 스튜디오엔 처음 나오셨습니다. 제가요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라이브 5개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요. 전 세계 163개국 제가 총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뜨거운 연대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163개국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하오, 굿모닝, 오하요 고자이마스, 살라마리쿰. 네,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이제 국회로 오신 셈인데요. 어떠세요? 행정하실 때하고 또 의원 생활하실 때하고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 눈이 올 때 국회의원 시절에는 오늘 밤에 아내랑 좀 커피 한 잔하고 영화나 볼까 이런 약간의 낭만적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시장이 되고 나니까 네. 눈만 오면은 네. 공포. 야, 이게 염화칼슘 몇 톤, 이게 몇 억짜리 눈이구나. 내일 아침에 제설 차량 몇 대 동원. 네. 막 쓰레기가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역시 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행정을 하다 보면 동네 살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수치로 계산이 되고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예, 이렇게 예. 있다면 어쨌든 의회의 역할은 뭔가 좀 이렇게 길게 비전도 생각하고 또 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도전 입장을 밝히셨어요. 제가 주변에 쭉 좀 의원들 취재를 해보니까 송영길 대표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대 교체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기에 당 대표로 송영길이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 왜 지금 나서게 되셨나요? 금방 화면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광주 네. 염주체육관 연설이 참, 네, 참 이게 그렇죠. 참 그때가 회상이 됩니다. 네. 그때 그 슬로건이 노무현 후보의 슬로건이 단 하나의 필승 카드였는데 그게 저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네,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송영길. 왜? 지금 호남 민심이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대표. 그다음에 지금 요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그 장점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과도체되기 때문에 불가피함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 야당 대표의 진면목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층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뭐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유능한 경제정당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드 정국이 마련이 돼가지고 안보 논의에 쭉 가면서 최저임금 440원 올랐거든요. 정말 허탈해요. 특히 이제 네. 비정규직도 뭐 오늘 아침도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트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야 이게 정말 또 막 안보 문제를 중시하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는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뭐 세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안 보여요. 글쎄 이게 좀 마이크가 약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도체되니까 네. 빨리 정상 체제가 회복이 돼서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좀 발로 뛰는 야당을 만들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국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서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그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야당과 국회의원이 가면은 묻혀있던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야당이 국민의 절절한 현장에 가서 그들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로 터져 있습니다. 뭐 우병우 수석 문제를 통해서 보는 뭐 검찰 개혁, 진경준 검사장 네, 최초로 구속돼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네. 현직 검사장이 구속이 된 사건인데 검찰 개혁 이슈 또 사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문제 또 경제 양극화 문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의제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당장 저희들이 이제 민생 국회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구조조정 문제나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저희가 핵심 과제로 의원 워크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 주로 이번 예산 배정도 주로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이제 휘발성 있는 이슈들이 터져 나와서 이게 동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도 지금 들어간 우병우와 진경준 이것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병우라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홍만표, 우병우 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죠. 이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분들인데 이거 뭐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돼서 즉각 이걸 해임시키고 이 법무부 이거를 좀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문제를 좀 촉구시켜야 되는데 좀 제가 좀 답답해요. 좀 이걸 돌파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당 대표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네. 후보 자격으로 좀 네.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이렇게 네. 여론을 환기시키고 주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제가 네.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병우는 즉각 빨리 사임을 시켜야죠. 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 박근혜 네. 대통령도 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임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민정수석의 자격을 가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게 없대잖아요 지금. 아니 백보를 책임질 게 없다잖아요. 지금 네. 자기 처갓집 장인 그 넥슨하고 뭐 그 호의 매매 그런 네. 떠나고 그거 떠나서라도 진경준 제대로 검증 못해서 저런 사람을 검사장으로 임명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뭐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수천 이것을 호의 매수해줬다고 누구야 그때 그분이 누구였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셨던 시그너스 대표. 저기 저도 도- 갑자기 이름 예, 생각이 도- 안 나네요. 돌아가신 분. 예, 돌아가신 분. 예. 그거를 호의 매수해줬다고 막 증인까지 네. 신청해서 엄청 공격했어요. 그 사안을 좀 비교해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 이 문제하고는 좀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그 비리 혐의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이제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병우 스캔들이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군에서 편한 네. 보직으로 빼줬다 경찰. 근데 이거는 뭐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알아서 해준 거다. 지금 경찰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처갓집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자고 나면 쏟아집니다.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요. 각사마다 1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집 막내 처제 국적을 2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남미에 있는 나라 전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듣보잡인 그런 나라에 가서 어쨌든 이제 조세 피난처에 가서 그렇게 재산을 숨겨놓은 이런 방식으로 했던 분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1%였던 것인가. 대한민국의 1%가 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도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서 해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은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있고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을 어제 책상을 치면서 청와대 기자실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닮아가네요. 맞아. 대통령도 그러셨죠. 예. 책상을 탕탕 치며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대로 지금 이제 또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아니 이거 뭐 자기 죄가 없던 간에 빨리 즉각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법무부 장관이 문제라고 보는데 법원연합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또 담당을 심대평 씨 아들 심우정 씨한테 맡겨놔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전?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그만둬야 됩니까? 즉각 나는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저는 야권 공조로 해임 건의안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더구나 아니 이 진경준이도 문제 제기한 데가 100일이 넘어서야 드디어 특임 검사 그래도 인천지검장 이금노인가요? 특임 검사 임명했더니 10일 만에 밝혀질 거를 100일 동안 뭉개고 있었잖아요. 뭐 정상적 거래다고 변명이나 해주고 있고. 아니 뭐 친구 잘 만나서 돈 번 게 무슨 죄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의 너무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이 법무부 장관 이럴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수사 지시를 하고 검찰총장 둘 다 마찬가지죠. 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송영길 의원님도 전직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거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진경준 검사장은 구속됐으니까 수사가 진행된다 치더라도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서는 즉각 해임하고 평범한 시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 받아라 이런 주장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즉각 수사를 하고 일단 해임의 조건은 인사 실패만으로도 해임시켜야 되는 거고요. 인사 실패. 이제 뇌물 관련한 그거는 이제 범죄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것은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번 법무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이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법무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장도 마찬가지.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김현웅 법무뿐만 아니라 또 그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18 기념곡 노래 하나 똑바로 못 부르게 하는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식이냐라고 해서 비판이 굉장히 거셌고 그런데도 그분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특별하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4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4.13 총선 이전에는 야당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수가 적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여소야대 국면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박지원 대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네. 노회찬 심상정 대표와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야 3당이 제대로 해서 안 되는 이 장관들은 본보기로 해임 건의안을 내서 해임을 시켜야 된다 봅니다. 아예,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해임 건의안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DJ 때 임동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서 해임을 했고 김두관 장관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 야당의 해임, 국회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재에서 저는 해임 건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차 들어가면서 새누리당도 공천 때문에 지금 뭐 그 좀 생각할 수 없는 뭐 내가 형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있어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잘 정돈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렇죠. 야당이 좀 힘을 좀 맞습니다. 세게 갖고 이제 축이 바뀌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는 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발동이 안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예열 중입니다. 예열의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제 8.27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레이스를 밟게 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언론이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되냐 이런 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막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서로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저도 추미애 의원 존경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정책 경쟁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이게 친노 비노로 확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이 좀 수준 높은 그런 정책 선거나 이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 후보도 노력하고 당이나 선관위도 노력해서 예를 들어 온라인 당원들과 직접 네. 즉문즉답의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토론을 개최한다든지 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좀 유권자와 권리 당원들 일반 당원에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분위기는 얼마든지 다음 주부터 뜰 수 있다. 네. 재미있게 지켜보시라.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미국 대선은 지금 뭐 굉장히 막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그럼 막 되는데 총까지 들고 오고 그러잖아요. 좀 우린 총기 규제를 하는 나라이잖아요. 걱정되더라고요. 뭐 네. 기관총도 뭐 오픈 캐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슨 과거에는 친노냐 비노냐 이런 계파 갈등을 중심으로 막 언론도 보도하고 또 당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손친다면 이번에는 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가치관 그리고 노선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겨루는 뭐 이런 그 경쟁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송영길의 노선, 그러니까 이 당을 좀 송영길의 노선으로 바꾼다면 어떤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제가 이제 유능한 경제 정당을 제시한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제가 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누구나 집. 예,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감사해요.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쓸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를 반으로 다 낮추려고 합니다. 모든 우리 850만 전월세 네. 가정들, 우리 청년들은 직장만 있으면 결혼식 축의금만 받고 바로 자기 집에 살 수 있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어떤? 이미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520가구 지금 해서 내년에 입주합니다. 이게 새로 집을 짓는 겁니까? 짓는 것도 있고 있는 집을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나 그래서 집을. 이 민영배 구청장과 광주 광산구에서 네. 스타트 협약을 했고 네. 전국적 지자체랑 이렇게 실현해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제가 동네는 아직 책도 지금 없어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책도 나와 있는데 예. 한번 보시고 예.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신용 등급에 따른 이 금리 차별로 경제적 신분을 차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번에 법을 낸 것도 뭐냐면 내가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도 없고 신용 등급이 안 좋다고 막 연 17% 20%씩 막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성실하게 다 변제를 했다. 그러면 그 이자 좀 돌려주라. 이 성실 변제자 이자 환급 제도에 관한 법을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시작해서 좀 피부에 와닿는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우리 아들 딸이 항상 저한테 아빠 왜 정치하냐 물어보면 제가 아빠의 소원은 민족 통일이다 이걸 하는데 남북 문제를 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좀 이걸 뚫어서 이 사드 문제를 통해 지금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야당 대표가 되면 무너진 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복원해서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힐러리도 만나서 뭔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전쟁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한번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야당 당대표로서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힐러리를 만나서 동북아 정세의 균형자론, 균형자 역할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때 푸틴을 2번 만났는데 네. 인천시장 하실 때. 예, 제가 당선되자마자 러시아 대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러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은 기대가 크다. 그렇군요. 예. 제가 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중국 칭화대학에 1년 있으면서 네네네. 중국의 여러 가지 그 핵심 인물들과의 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왜 남경필 지사 등이 네. 그 갔잖아요. 네. 그 이제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걸 좀 설득을 하겠다 중국을.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별로 좀 그런 설득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중국 사람들이 보고 웃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정작 못 만났어요. 대외 외교부장인 저기 누굽니까? 예, 숭타오. 숭타오는 못 만나고 못 만나고 후추나는 후추나만 만나고 왔죠. 후추나는 광동성 당석인데 저하고 예. 동갑입니다. 근데 그 이제 차세대 현직에 있는 분은 아니니까 예. 지방 당석이니까 예, 현직 중앙 지도부는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쪽에서는 예, 남경필 지사가 와서 예. 사들은 방어용이고 중용이 아니다 그러면 예. 이거 완전히 무슨 얘가 와서 지금 대학생한테 무슨 뭐 교육시키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안희정 지사가 안 따른 건 잘했다고 봅니다. 괜히 그 덜러리 서서 거기. 김부겸 의원은 갔는데. 네? 어떻게 안희정 지사 안 간 건 잘한 건데 김부겸 의원 간 건 어떻게 보세요? 또 그건 뭐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변론하고 애니웨이. 아무튼 안 지사 안 가는 것은 내가 잘했어. 예. 박수 1점. 예. 1점 주셨어요? 원 포인트. 그러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반북 노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됐지만 결국 그 결과 미사일 핵실험 더 많아졌고요. 한반도 정세 불안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됐습니다. 급기야 이제 사드까지 온 건데요. 굉장히 위중한 국면입니다. 이게 한반도 운명의 100년을 좌우할 아주 중대한 국면에 와 있는 건데 더민주는 왜 당론을 못 정합니까? 8월 27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27일 되면 당론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처지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사드 배치하고 시점도 저는 참 잘못했다고 보는데 배치 자체도 잘못이지만 시점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날 때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인들하고 지금도 계속 웨이신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딘 편집장이 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는 아니 해필 남중국해 판결이 나는데 딱 사드 배치 결정을 같이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느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베트남에다가 공격용 무기 판매하죠. 네. 지금 차잉원 민진당이 지금 대만 이제 대통령이 됐죠. 필리핀 막 공격적이죠. 그다음에 일본 아베 저렇게 막 이제 재무장하죠. 모든 게 중국을 지금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그 회기 정책으로 이걸 포위해 가고 있는데 딱 이제 완전히 믿었던 한국마저도 미국의 이런 세계 중국 포위 전략에 딱 이제 종속돼서 MD 체제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보처럼 아니 이거 사드 배치를 가지고 자기들 말 맞다나 중국을 만나서 아니, 북핵 문제 좀 적극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니까 이 사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곤란하다. 중국이 좀 사드를 배치 안 할 정도의 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뭘 좀 보여주라.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완충 시간을 볼 수도 있는데 딱 엊그제까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이틀 후에 이러면 이것은 시점조차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 아닌 미국의 필요에 따라 딱딱딱 돼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럭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이 군산 복합체가 이 개발비 뽑아먹으려고 제일 이 만만한 우리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힐러리나 트럼프한테 대선 자금 얼마 줬는지 지금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럭키드 마틴이 얼마 냈는지. 이거 어디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처음 했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처음 같아요. 이야기합니다. 이거 꼭 조사해서 조사해서 팟짱에 처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결국에 대선 기간 중에 왜냐하면 이 사드 자체가 완전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성공했다는데 그거는 모의 실험으로 딱 사전에 약속해가지고 쏜 건데. 북한이 언제 쏘겠다고 약속하고 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SLBM 쏜다는 게 더 웃겨요 저는. 그렇죠. 제주도 남해에서 뒤통수로 쏘면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막겠다는 한민구 장관은 황당한 소리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무기 체계를 그동안 R&D 비용으로 엄청 돈을 썼어요. 럭키드 마틴이. 중간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완성되기 전에 일단 중도 분양해서 팔아먹고 좀 더 R&D를 쏟아서 더 발전해야 발전된 돼. 무기. 중간 제품을 지금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글로벌 호갱돼 가지고 열받는 맞습니다.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 사드마저도 우리가 글로벌 호갱으로 로키드 마틴한테 당하는 그래서 싸대기 거라면 맞았다고 표현을 싸대기
우리 사드는 싸대기야. 네?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에 록히드 마틴이 얼마의 대선 자금을 쓴 건지 이것도 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미국 대선하고 연계된 또 이제 록히드 마틴이 좀 그 돈 때문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년 말에 들여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년 말에는 한국 대선이 있는 건데 그러면 1년 6개월 내내 이 사드 가지고 공안 정국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도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정치 활용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하려고 사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정부가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조치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 식당 여직원을 갑자기 총선 며칠 전에 네. 대름에서 자랑스럽게 언론에 공개한 맞아요. 예. 이 두 가지 사건이 역효과를 다 냈다고 봅니다. 왜 역효과를 냈느냐? 너무 식상했고 이제 또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개성공단 그걸로 너무 어려워졌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북풍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살면서 해야지.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라도 하면서 뭐 간첩 조작을 해서 뭐 됐는데 여기는 경제는 2%도 성장이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성장도 안 되는데 분배는 더 악화돼 있고 너무 무능하고 홍기태희 같은 친구를 자기 서강대 동문이라고 아니 대우해양조선 리스크도 관리 못한 사람을 AIB 리스크 담당 부총재로 보냈으니 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이거 황당한 이 중국이 외교적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참사입니다. 이거는 국제적 망신이에요. 국제적 망신. 잘라놓고는 휴가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유일호라는 사람은 부총리도 한심하고 전두환이보다 못한다 그랬어요. 전두환이는 차라리 자기가 무식하니까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그 서석준이나 김재익 시켜놓고 임자가 경제 대통령이야. 나는 받쳐줄게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전장하고 나왔잖아요. 네. 잘 몰라요 경제를. 본인도 모르는데 더 모르는 최경환 유일호 같은 사람을 아주 그것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시켜놔서 네. 경제를 망해놓은 거죠. 아예. 망가뜨려 놓은 거죠.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냥 한숨이 절로 푹푹 터집니다. 우리 국민들 진짜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부풍도 먹고 살면서 해야지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데 부풍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더 열받고 멀쩡한 개성공단 왜 폐쇄해가지고 그 애들 교복도 못 입게 했잖아요.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속옷도요. 네. 10% 이상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이, 속네이 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지금 뭐 속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교복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이 교복은 입고 학교는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북풍한다고 공안정국 조성한다고 국민들 삶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들은 예. 저는 골명이 든다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김장수 대사나 그 유일호 장관 무슨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 중국에 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고 정작 배치가 실현되면은 골병이 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다 압니다. 다 이미 황구시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설로 쭉 쓰고 그러면 예. 알아서 안 가는 거죠. 점점 요코드를 안 오기 시작할 거고 벌써 화장품 주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 쩍쩍쩍쩍 이게 우리 옛날에 마늘 파동 이상의 저는 심각한 우리 경제에 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교역하는 사장들 내도 엊그저께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네. 아무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그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거죠. 이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막.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6월이 남아 있고요. 그 야당이 좀 이렇게 튼실하게 이것을 견제하면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중심을 잡고 가야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 용어로 개판이에요.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예.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만일의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국민들이 예. 갖고 있어요. 아주 좀 놀랐던 게 이 예. 정부가 임계점까지 가겠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북관계를 혈압에 비유하는데 혈압. 저도 고혈압에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 사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혈압이 터져버리면
아무리 근육 팔 뼈가 튼튼해도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남북을 하나의 몸 신체로 보자면 남북 관계의 관련은 혈압과 같다. 근데 이것을 인계점까지 가서 완전히 치킨 게임으로 그냥 이걸 터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 그럽니까? 이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 집단 뭐 이 정진석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에서 사악한 집단 뭐 이렇게 북을 욕하면서 북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닙니까? 네. 북이 공격하면 보복 공격이 두려워서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북한을 욕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북한을 이성적으로 믿냐고 그를. 아 진짜 열받아서. 네. 아니 자기 나라 뭐야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이 그 사람들은 신앙과 같은 일종 유사 네. 종교 집단인데 네. 엄마 그 공격해 되면 진짜 한번 벌초를 해버리겠다. 막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막 명령만 내리세요. 그럼 누가 하나 진짜 한번 쏘아버리면 네. 보복 공격되면 이게 나라가 예. 우리나라 주가 한 500조 이상이 날아갈 겁니다. 예.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전쟁 나면 500조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 생명 이거 세월호로 우리가 생대 같은 사람 308명이나 잃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지금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 지금 미국은 행정부가 오바마가 재선을 하고 네오콘적 시각이 상당히 약화됐는데 여전히 한국 정부에서는 네오콘적 시각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시각을 교정해 주는 노력 그리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8.27 이후에는 형성이 되겠지만 한 달의 공백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예? 우리 그 당내 경선 토론 과정에서 열심히 저도 주장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저희가 너무 일찍 모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성주 군민들이 네. 버스 50대로 2,000명이 서울역에 올라와서 상경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걸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성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우선 이제 그 문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수 있겠냐. 유럽의 경우에는 결정하고도 지금 15년째 사드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계속 그리고 괌도 지금 저게 영구 주둔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실제 배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결정낸 거를 쭉쭉 더 보고 네. 아오모리나 교토 같은 데는 뭐 다 바다를 향해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전자파 유해는 차치하고라도 사드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성주를 공격 타켓으로 정할 거고 러시아, 중국조차도 그 지역을 잠재적인 타켓으로 미사일 배치를 하면은 성주 사람들 불안해 살겠어요. 전자파는 저리 가라죠 사실. 뭐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너무 사드가 무슨 48개 미사일 가지고 한번 갈아 끼우는데 30분 걸린다는데 그걸로 날아오는 포탄을 어떻게 맞춰요? 그 천안함 때 몰려온 잠수함도 못 찾아가지고 세대에다 총을 쏘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중간에 인도양에서 사라졌을 때 네. 지금 2년이 넘도록 자네도 못 찾아요. 그래서 아니 지구에 수백 개의 미국의 인공위성이 돌 텐데 그거를 하나 못 찾네. 한 카트를 못 찾았나 싶었더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비행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네. 크기도 적고 더 빠를 텐데 그걸 5분,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네. 그걸 잠깐만 기다려 30분 기다려 아? 우리 이거 갈아 껴야 돼. 아, 좀 이따 쏴. 이렇게 그렇지. 한다는 건가요? 그 황당무계하고 예. 그것도 한두 발 쏘는 게 아니라 1000대가 넘는데 스쿼드에 예. 무수단에 예. 노동 1호에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IRBM, 이제 ICBM까지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적해야 돼요 언론들이. 네. 아니 퍼준다고 그래서 미사일 핵개발했다고 김대중 노무현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 MB 5년, 3년, 8년 동안 어떻게 막았는데 미사일은 더 발전하고 핵무기는 더 늘어나고 있냐고. 그렇죠. 그게 예.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이를테면- 실패를 자인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서 네. 모라토리움을 시켜야죠. 일단 핵 폐기는 둘째 문제고 네. 미사일 모라토리움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위기감도 있어요. 지금 이게 성주에 사드 포대 한 대,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에 따르면 일개 중대가 일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하나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는 야 해보니까 성주만 갖고는 안 되겠어. 평택도 해야 되고 원주도 해야 되고 부산도 하나 해야 되고 뭐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모든 지역에 하나씩 다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MD 체제에 완벽하게 편입되는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가 미국의 무기의 각축장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 특히 네오콘 세력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죠. 트럼프나 그 미국 총기협회가 그러잖아요. 강도들이 있으니까 총 더 구입해라. 그래서 권총했다가 장총, 이제 기관총까지 막 다 거의 군대 수준으로 다 무장을 하잖아요. 민간인들이. 네. 그래서 나온 게 총기사가 줄어듭니까? 더 이제 더 죽는 거죠. 저는 우리 동네 참 인천 의원이라 창피한데 그 민경우 의원이 네. 그 거북선에 비유를 했어요. 사드를 해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네. 저 인천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나라를 식민지 이 근성이 남아 있어 그러는데 사드가 대한민국 군이 통제하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네. 미군이 통제하는 무기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결정도 미군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 74조에 대한민국 국군을 대통령이 통수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통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헌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 위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거북선에 비유하거나 또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하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성주 자체에 또 가지를 않는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이 그리고 감당해야 된다. 국가가 결정했으면 니네가 참고 견뎌라 이런 주장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의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분들께서도 본인들은 애국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요. 나는 빗나간 애국심.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미당 서정주라든지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친일 시를 보면은 다 애국이라고 해놨어요. 영미 귀축으로부터 이 대일본 제국을 만드는데 우리 이 반도의 청년들도 이 천황폐하의 은덕으로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해서 우리한테 학도병에 나갈 수 있는 영예를 주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지 아니한가. 내가 이렇게 막 써놓은 보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니까 애국심. 지금 이제 나라가 이제 해방되니까 지금도 같은 애국심. 뭐 이런 식이에요. 무서운 이 국가주의에 참 자기 터 있는데 미군이 가져온 무기를 가지고 이게 거북선이라고 말한 속에는 완전히 이런 전도된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네. 동맹은 우리 국익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미국과 우리 이해 관계가 불일치할 때가 있는 것인데 네. 조금이라도 불일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건 동맹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고 종속이죠, 종속. 우리 국가는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걸 자주적인 노력을 해본 게 DJ 노무현 때 처음 해본 건데 네. 그 시도를 다시 해야. 제가 중국 칭화대학에 있으면서 바이두를 찾아보면 네. 대한민국, 따한민국 이거 전시작전권 딱딱 치면 뭐라고 나냐면 쓰지샹 웨이더 고지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야. 무슨 스스로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이렇게 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행사에 내 옆에 사단장이 앉아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동네 이런 폭력배들도 자기 관할권을 남한테 안 주려고 막 칼부림을 하고 싸우는데 아니 대한민국 장성이 500명이라든가 500명? 아니 자기 전시작전권을 준다 해도 안 받는다는 게 이게 군인 정신에 맞습니까? 그때 뭐래요? 자 대답을 안 들어요. 아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피를 토하면서 했던 전시작권 회수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주체적인 나라로 대접해 주는 거죠. 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하고 네. 뭔 대화를 해. 그러니까요. 이 정말 부끄러운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친일 사관이
지금 해방된 지 71년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 주류 집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혁신적으로 혁파하지 않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류 세력이, 그 주류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1%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다시 시계를 좀 돌려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반대하면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처럼 반미 운동, 종북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 있다. 사드 반대 이꼴 반미 운동이다. 그거 안 된다. 그렇게 갖고는 집권 못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대선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당론을 안정하는 게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큰 반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런 게 이게 착각인데. 착각이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라크전을 강력히 반대했잖아요. 네. 저는 바그다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부시의 소위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팔러시, 선제 공격 전략은 이제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부시 행정부를 반대하는 게 미국에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미국이 한 정책을 반대한다고 미국의 정치권이 이걸 반미라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사드 배치 전략,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군산 복합체에 포위가 되어 있는 미국의 특정 보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만약에 미국 상원들 하원들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사드 배치를 미국에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신 분들 굉장히 이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송영길 하트 뿅뿅뿅 팟짱 생방송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글로벌 호갱이었군요. 대구 경북 유권자만 생각하는 정권 이거 심하다. 김은봉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제가 뽑은 국회의원님 나오셨네요. 인천 시민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예.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송영길 우상호 의원의 보수화가 불만입니다. 보수화가 되고 있대요. 예. 송영길 의원님 다 좋은데요. 진보적 정체성과 투쟁력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벤치마킹하시네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운동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우봉님께서 인천 계양고입니다. 생방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황선아님께서 송영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박미림 의원님도 송영길 의원님 파이팅. 오늘 아침에 파이팅 외쳐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유선님께서는 송 의원님 사드 반대하시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당권 후보 자격으로 긴급 의총을 좀 소집하셔서 당론 확정을 좀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김유선님께서는 여소야대 만들어 드렸는데 몸살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유찬님께서는 인천광역시장 역임의 사선 의원 뛰어난 중국어와 영어 실력 능력자 송영길 의원님 반갑습니다. 뛰어난 영어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시. 뭐 제가 모르던 사실들이 이게 진짜 집단지성의 힘이에요. 이렇게 댓글로 아침에 쫙쫙 날려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랄랄라님께서 야당 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어떠세요? 이런 의견들 쭉. 네, 다 좋은 말씀이고요. 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상호 의원과 제가 이제 같은 연배로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상호가 데이비드면 데이비드가 화나면 헐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비드과 헐크. 또 요새 사람들은 헐크를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엄마의 리더십 우상호, 아빠의 리더십 송영길. 그래서 강원 양면으로 네. 잘 좀 이렇게
이 콤비 플레이를 해서 야당을 한번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원 양면 콤비 플레이 두 분 모두 87년 유월항쟁 세대세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그야말로 이제 지금 유행하는 외부 세력, 운동권, 네. 종북, 좌파 뭐 이런 좌빨 이런 걸로 이제 찍혀서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 정치 하신지 되게 오래되셨고요. 어느덧 그 내년이면 87년 유월항쟁 30주년 예, 한 그렇죠. 세대가 지나가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개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정말 독재 반독재 투쟁을 했기 때문에 딱 대통령 직선제 하나밖에 우리가 못 쟁취를 했는데 이제는 좀 그거를 분권형으로 또 새로운 권력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 제기도 하십니다. 우선 개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헌에 대한 내용의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가지고 이 20대 국회의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대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추진하게 되면 권력 연장 음모다 이런 또 비판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세균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진행해서 현 정권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에서 바로 저는 이걸 제기해서 국회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전 단계로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종의 미국은 수정헌법식으로 이게 더해가잖아요. 네. 지금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결선 투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구제가 맞거든요. 중대선거구는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로 연결되고 그러면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당장 내년에 이제 선거를 한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한 4-5명이 나오면 25%짜리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 한 70% 곱하면은 20%가 안 되는 대통령이 자기를 안 찍은 80%를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 결선 투표. 두 번째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 국민들은 보수적인 사람도 꼭 김무성이나 저 유승민 찍지 않고 반기문 찍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 유승민, 반기문, 김무성 다 나와라 이거죠. 친박, 비박 서로 지금 막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잖아요. 찢어져라 이게 빨리 찢어져서 네. 반찬도 2개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반찬을 4개를 만들자. 아니 정의당까지 5개 반찬을 놔두고 골라 먹자. 안철수, 문재인 억지로 단일화해서 막 그 마지막 날 미국 가버리고 이런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나와서 국민에서 1등, 2등이 되면 나머지 세력은 연합을 해라 이거죠. 당연히 연합해야죠. 지금 상태 연합하면 야합이라 그러는데 국민이 선택해서 1, 2등 정해줬으니까 3, 4등은 자기 맞는 짝 찾아서 연합하면 연합 정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있죠.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 국민의 선택권 보장, 정치 연합의 투명성 확보. 이래서 저는 결선 투표 도입하면 저는 여당도 박근혜 같은 통일 리더가 없기 때문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진짜 실력대로 정정당이 붙자 이거죠. 비겁하게 막 하지 말고 다 나와서 국민 앞에 깨끗하게 한번 국가 비전을 가지고 붙어보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깨끗하게.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권 개최를 바라는데 분열돼서 네. 30%짜리 여당 대통령이 나온 것은 국민적 불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세균 의장하고 한번 뭐 한번 상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노회찬 대표는 뭐 적극 찬성이고 네. 안철수 대표도 찬성이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저는 좀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되면 예. 반기문 총장도 만나서 예.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끼리 팔 비틀고 내부에서 막 고소고발, 친박, 비박 한 지붕 두 가정 하지 말아라. 깨끗이 헤어지지. 예. 깨끗이 헤어져라. 아니 한 국민이 지붕 좀 간명하게 선택하게. 예. 국민을 위해서 좀 선택을 그렇죠. 해줘라. 예. 원래 우리가 시험 볼 때면 사지선다행했지 뭐 예. 2개 놔두고 객관식 문제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는 아주 잘하거든요. 저는 주로 3번을 찍었는데 의원님은 주로 몇 번을 찍으셨습니까? 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야권 재편 얘기도 나오고 뭐 다 좋은데 지난 총선에서 제일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아팠던 것은 호남의 선택이었습니다. 예,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호남이 조금 그 세모예요. 네. 공으로 안 가고 있어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고 또 문재인 대표가 가서 뭐 적극적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확 돌아서는 느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쌓인 게 있죠. 다 쌓인 게 있는데 가장 가보면 이제 호남인들이 볼거리가 없다. 호남에 대권 주자도 없고 네. 당 대표도 없고 네. 그냥 남의 집 계속 경상도 출신 노무현 문재인 두 번 계속 밀어줬는데 별로 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어떤 허탈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후보가 없다. 공천 과정에 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어, 광주시장도 지난번에 그냥 낙하산 공천 해버렸죠. 네. 지금도 지역위원장 마지막까지 지켜던 강기정 그냥 잘라버렸죠. 그러면 강기정을 잘랐으면 예. 마포에 정청래 잘랐을 때 손해요. 그래 정청래 의견을 반영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열심히 뛰어서 당선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강기정을 잘랐으면 네. 강기정 의원이 김상곤 예. 교육감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그럼 그거 해줬으면 강기정 의원이 열심히 뛰었을 텐데 예. 정준호 변호사인가요? 예. 그 문재인 물러가라고 막 그렇죠. 삼보일비하던 예. 예. 그런 분을 공천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강기정이 안 김종인-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예. 김종인 대표의 공천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게 너무 광주를 그냥 이렇게 막 대상화시켜서 마음대로 위에서 해버린 모양이구나.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김춘진 의원이나 최규성 의원 경선을 붙여주지. 왜 경선을 안 붙이고 최규성 의원은 그냥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예. 내가 보더라도 공천이 좀 납득이 안 된 공천들이 많아요. 이 호남 쪽에.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네. 아 우리는 이렇게 죽으라고 이 당을 위해 뛰는데 예. 공천도 되면 완전히 우리 의견은 배제되고 위에서 그냥 칼질을 다 해버리는구나. 그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계속 쌓인 겁니다 그동안.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예, 해결하는 어떻게 길은 해결을, 예. 문재인 전 대표님의 어떤 개인한테 이거를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당이 해결해야 된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제가 송영길이 당 대표 나오는 것도 이것의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왜? 제가 원래 고향이 전남 공이고 네.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제가 정치는 인천에서 이제 해서 큰 좀 독특한 네.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단순한 호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 시절 5.18을 겪었고 그때 학생 시위를 주도했고 제 친구는 그때 시민군으로 참여하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24평짜리 전세 아파트 살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했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호남의 정신, DJ의 정신 이것은 민주주의와 남북의 화해 통일로 연결되는 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복원시키는데 제가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 후보 문재인 후보든 안희정 후보든 뭐 누가 후보가 되시든 이 우리 후보의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호남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걸 후보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당 대표가 나서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당이 끊임없이 그 늙은 정당 이미지 그리고 네. 활력이 없는 정당 그리고 싸움도 안 하는 정당 네. 뒷짐지고 있는 정당 엉덩이가 무거운 정당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뭔가 좀 이렇게 모색하는 활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그것은 보세요? 우리 당원, 평당원, 권리당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일단 저는 국회 여의도구사당에 앉아 있지 말고 저는 움직이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국회의원만 하다가 이번에 당 대표 나왔으면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로 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떨어져 봤잖아요.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떨어져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보고 그러면 전화도 잘 안 받고 콜도 잘 안 해주고 불친절하고 네. 야 저게 옛날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좀 더 친절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들이고 몸을 낮춰서 좀 뛰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같이 네, 제가 하룻밤 네. 이제 같이 우리 박주민 의원이랑 잤는데 네. 좀 더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아픈 현장에 아픈 곳이 중심 아닙니까? 네. 여기에
좀 더 좀 뛰고 부딪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움직이는 정당. 예.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을 찾아서 전국을 팔도를 돌아다니시는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노란 리본 달잖아요. 지금 그 성주는 파란 리본이래요. 예. 파란색을 그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블루 리본들이 전국을 그 차지하겠죠. 그리고 또 강정, 평택,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은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의 정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8.27 전대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1, 2, 3. 제일 먼저 나는 이것을 한 달 안에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네. 청년 일자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제가 주거 문제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 차별 이것을 좀 철폐시켜서 네. 새롭게 제가 서민금융의 이자율 자체가 현재 1.25% 기준금리이지만 저축은행, OK, 캐시백 이런 데 수많은 이런 제2, 제3 금융권의 이 고금리 구조를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나가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부정부패 완전히 지금 사권력화돼 있는 이 네. 국가 이 권력 기구의 부패 무능에 대한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봅니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서 처리를 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것을 총력 가동해서 밝혀내고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이 전쟁 위기에 대한 돌파를 적극적인 야당 국제 외교로 뚫어내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한 달 안에 다 하시려면은 주무실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그래도 당연히 머리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아직 연식이 있어서 잘 못. 연식이 아직은 좀 있어서 버티실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대선판을 핸들링하는 것도 당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 그렇습니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 대표의 고유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판을 어떻게 그 핸들링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그 점은 좀 어떤 준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당 대표가 되면 우리 김종인 대표 이제 체제 이후로 이거를 잘 그 좀 정체성을 회복한과 동시에 외연을 또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당이 구심력으로 우리 이해찬 전 총리도 좀 김종인 대표와 잘 좀 상의를 해서 스무드하게 복당하도록 홍일학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좀 밖에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우리 당 후보 경선이 메이저 리그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흥행이 돼서 여기서 탄생한 우리 후보가 강력한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8.27 전대 이후에 달라질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늘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네티즌들 그리고 우리 당에 지난번에 참여해 주셨던 권리당원 또 평당원 일반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여소야대가 이래서 만들길 잘했구나라는 것에 느낌이 오도록 좀 야권 공조를 통해서 하나하나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바보야. 이 카피가 좋다고 의견이 있으십니다. 송영길 강단이 있다 이런 말씀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8.27 전대 앞두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요. 또 기회가 마련이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